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국채금리 발작. 밤사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6%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일단 소매 판매 수치가 높게 나왔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이 흐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어젯밤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할 때 주가 나스닥 지수, S&P 지수, 다우 지수 등이 상승세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잠시 깨서 시세를 일별 보니까 갑자기 급락 반전을 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밤새 잠을 좀 설쳤는데요. 왜 반락을 했을까? 왜 하락 반전을 했을까 하고 시점을 비교를 해보니 미국의 소매 매출 지표가 발표된 시점과 아주 시점이 맞았다. 이것은 결국은 3월달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보다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에서 국채 금리가 발작 현상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 국채 금리가 발작을 하니까 뉴욕 증시는 떨어졌던 이런 패턴으로 보입니다. 자, 소매 판매 지수,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지수를 한번 볼까요? 3월 달에 0.7%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지난달에 발표했던 2월 달 수치 0.6%보다 일단 높은 것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 2월 달 수치를 미국 상무부가 조정을 했습니다. 2월 달 수치를 0.6에서 0.9로 대폭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속보치로 발표한 게 잘못됐다. 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0.9라는 것은 사실 2월 달이. 그런데 그 0.9에서 또 0.7이 올랐으니까 적지 않게 올랐습니다. 네. 물론 시장 예상보다도 많이 올랐어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0.3% 예상에는 2배 이상 올랐고요. 블룸버그의 예상치 0.4%보다는 2배 약간 못 미치는 뭐 그렇지만 상당 수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소매 판매 지수가 4% 조금 넘게 올랐는데요. 네. 자, 지금 우리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려왔습니다. 2022년 3월 달부터 미국 연준이 얼마나 많은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이란 이름으로 올려왔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경제 지표에서의 가장 첫 반응이 소매 판매 지수가 좀 줄여야 돼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비용도 커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금융 부담이 생길 것 같으니까 소비자들이 소비를 좀 줄여야 되고 바로 네. 이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물가가 억제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3월 달에는 좀 소매 판매가 줄어들지 않겠냐는 그런 시장의 예상도 있었고 경제학자들도 그런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월 달 지수가 속보치에서 확정치가 무려 33% 이상 더 올라가고 거기다가 3월 달 지표도 올라갔다. 이 얘기는 적어도 미국의 소비자들은 금리 인상의 효과, 금리 인상의 쇼크를 거의 받고 있지 않다. 왜 이럴까? 자, 미국의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이제 모기지를 금리를 쓰고 있습니다. 대출을 쓰고 있는데 이 모기지 금리가 대부분 고정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린 지 2년이 채 안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종래에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저금리 금융 부담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의 쇼크가 가계에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큰 부담이 되고 있지 않다. 특히 지금 미국의 집값이 오르면서
미국 많은 사람들이 집을 옮기지 않고 과거의 저금리 모기지에 안주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틈만 나면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곧 금리 인하할 텐데 뭐 크게 걱정이 있을까 하면서 소비 지출을 늘리는 상무부의 소매 판매 지수 통계 조사 13개 품목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 판매가 증가, 예상 밖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연준이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국채금리, 특히 10년물 금리가 4.63까지 올라가는 아주 초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지난해 11월 달 이후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으면 국채금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금리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저 국채금리예요. 네. 기준금리는 문자 그대로 기준만 잡아주는 금리고 이것이 연준과 도매 대형 은행들 간의 어떤 일시적인 그 FF 금리, 연방 기금에 대해서 적용되는 아주 제한적인 금리로서 일반 경제 주체들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금리입니다. 네. 그런데 국채 금리는 당장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 채권 투자하는 사람, 또 많은 이 금리가 국채 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채 금리가 오히려 올랐다? 그럼 증권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장기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것은 인플레가 상당히 계속 길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우려를 반영했다. 이런 면에서 10년물 금리와 30물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네. 시장에서는 소매 판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흐름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테슬라 해고. 자, 테슬라가 또 악재를 맞았습니다. 지금 판매 부진이 이어지면서 결국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전 세계 직원의 10% 이상을 해고하겠다, 감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테슬라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는 뉴스인 거죠? 그렇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테슬라의 10% 해고 발언이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도 떨어졌지만 전기차 또 배터리 관련주도 휘청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동안 뉴욕 증시의 상승 랠리를 주도했던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이 어느 정도 변곡점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시장의 부정적인 시그널을 줬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세상 사람들은 그동안에 머스크의 마술을 많이 믿어왔습니다. 전기차가 좀 안 돼? 그러나 머스크가 뭔가 어떤 회복의 한 칼이 있겠지. 그렇게 믿어왔던 때의 그런 기대에 대한 이번에 머스크의 10% 대량 해고는 그런 기대를 저버리는 머스크도 어쩔 수가 없구나. 네. 중국산 전기차와의 경쟁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겨내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우려를 증폭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로이터 통신이 테슬라가 그 합산 전기차 감산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를 했을 때 네. 머스크가 무슨 소리냐. 로이터가 또 오보를 한다. 가짜 뉴스를 낸다. 로이터가 망하려고 하니까 별 기사를 다 쓰는구나.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머스크의 역전의 한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역전의 한 수는커녕 10%를 자르겠다. 자, 이 어마어마한 감원입니다. 근데 감원 자체는 미국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머스크도 결국은 감원을 한다는 얘기는 자동차 생산을 줄인다는 얘기고 네. 회사가 스퀴즈 된다. 이런 우려가 증폭이 되면서 사실 뉴욕 증시가 떨어진 것은 소매 매출 지표 하락도 한 요인이지만 구체적으로는
테슬라가 10%나 감원하겠다는 편지를 보냈어요. 이 대목이 시장에 또 찬바람을 몰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비용 절감 차원에서는 가본이 오히려 주가에는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통상적으로 해고를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장에 사람을 자르면 그 고용 비용, 인건비가 대폭 줄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면 매출은 줄더라도 그 영업 이익이 증가해서 네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기 순이익이 늘면 배당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테슬라의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는 그동안에도 이 중국의 전기차 가격 떨어뜨리는 데에 비해서 매출을 결코 줄이지 않고 같이 한번 경쟁을 해보겠다 하면서 가격을 낮추면서 매출 증가를 해왔는데 이번에 인원 감축은 단순히 회사의 영업이익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보다는 아하 중국 차와의 경쟁에서 머스크도 별 수가 없구나 이런 어떤 위기감을 더 증폭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이스라엘 보복. 자, 중동 확전 우려가 주말 사이에 확 올랐다가 조금 사그라드는 것 같더니 밤사이의 보도는 또 이스라엘이 보복을 결국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위가 문제인데요. 전면전은 피하는 수준의 보복을 감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면전을 마음대로 피할 수 있는 겁니까, 박사님? 그렇습니다. 그게 말처럼 쉬우면 전면전 피하고 보복은 하고 네. 그러니까 뭐 욕은 안 먹고 의도한 바는 하겠다 이런데 뭐 여기에 사실 이스라엘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이란의 한 방을 맞았어요. 네. 물론 별로 아프지 않게 맞았습니다. 미국과 공조해서 하늘에서 미사일 대부분 떨어뜨렸기 때문에 네. 실제 피해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도 첫 공격을 당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런 각도에서 이스라엘 채널 1, 2 메이저 방송 중에 하나인데요. 보도를 했습니다. 이란 공격을 절대 묵인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임시 전시 내각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고통스러운 보복에 무게를 둘 것이다. 자,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뭐 이란의 본토를 친다기보다는 이란의 특정 군사 지역, 핵심 시설 또는 핵심 인사들을 암살을 한다든지 네. 이런 조처로 보여집니다.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큰 패닉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고통스러운 보복을 주면 고통을 당한 이란은 그 고통을 과연 그대로 수수방관 또는 감내할 수 있겠느냐. 또 다른 이란의 재보복이 나온다면 네. 그럼 결국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꼬꼬무처럼 이 중동전이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보복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국제 유가도 오르지 않고요. 살짝 떨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원유 시장은 이스라엘의 보복에 크게 배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선을 뗄 수가 없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환율 빨간불, 강달러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1,384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1,400원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환율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뭐 외국에 유학생 보내고 있는 그런 부모들은 물론이고요. 또 수입업자들, 해외 여행을 가야 될 사람들, 또 환율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돈도 국제 투자 자금도 좀 멈칫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보다도 가장 큰 걱정은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면 이것이 수입 물가를 자극해서
힘겹게 잡아가고 있는 우리 인플레, 물가 안정 기조를 흔들 수가 있다. 뭐 그런 면에서 좀 걱정이에요. 물론 환율이 이래 오르면 수출업자들은 아마도 뒷방에 가서 웃을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굉장히 수출은 지금 잘 되고 호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현상인데요. 그러나 급격한 변화는 경제에 충격을 몰고 오는데요. 자, 이게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때문이라고 뭐 그러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물론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 지정학적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경제 내부적으로도 뭐 문제는 혹시 없는지 좀 심각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급격한 환율은 특히 총선 이후에 그동안에 미뤄져 왔던 물가 인상 요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인상 요인이 쿠팡을 필두로 해서 지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게 오를 것 같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환 투자자들이 한국의 물가 상승에 배팅을 하는 바람에 환율이 오르는 측면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 물가 당국에서 좀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바이든 공짜 점심. 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총 64억 달러, 우리 돈 약 9조 원 가까운 반도체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역대 세 번째 규모인데요. 그런데 공짜 점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도 늘려야 되고 또 제약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칩스법, 이른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64억 원의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뭐 적지 않은 금액이죠. 64조란 돈, 뭐 우리 돈으로 거의 뭐 9조 가까운 돈입니다. 규모로서는 인텔에 주는 보조금, 또 대만의 TSMC에 주는 보조금보다 살짝 적은 것이긴 하지만은 투자 대비 미국의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그 투자금의 일부를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놓고 본다면 보조금 투자 비율로 보면 삼성전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비교적 미국으로부터 특혜 대우를 받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왜 갑자기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런 보조금을 줄까요? 자, 경제학의 중요한 얘기, 경제학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밀턴 프리드만이 한 공짜 정심은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 프리드만이 이런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경제학을 8개 단어로 얘기하면 무엇일까? 우리 흔히 뭐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이란 한 단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할까? 뭐 등등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영어권에서도 흔히 쓰는 얘기인데요. 그렇군요. 경제학을 8가지로 얘기했을 때 딱 그 경제학의 핵심을 꼽는 얘기, 밀턴 프리드만의 얘기인데요. 자,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죠. There aren't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자, 여기서 정관사 이런 것을 빼면요. 딱 8단어입니다. 경제학을 8단어로 얘기하면 공짜 정심은 없다. 이게 경제학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간다. 아, 영화 참 재밌었어. 그러면 영화를 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용이 얼마겠느냐. 아, 영화가 너무 엑사이팅하고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 효용이 100이야. 그런데 들어가는 차비가 10원이었어. 그 90원을 얻었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하는 것은요. 자, 만약에 그 영화 보러 가지 않고 그 시간에 뭐 연애를 했다면 또 그 벚꽃을 보러 갔다면 거기서 만약에 100 이상의 효용 가치를 얻었다면 사실 영화 보러 간 것은 경제적으로 실패다. 이렇게 그게 바로 오퍼추니티 코스트라고 해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 비용의 개념입니다. 밀턴 프리드만이 이 기회 비용을 설명하면서 공짜 정심은 없다 얘기를 했는데, 자, 반도체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반도체 보조금은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주는 건데 그 투자를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효과에 한번 비교해 봐야 되고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이게 독소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중국과 거래를 하지 못한다든지 이익이 나면 또 미국 정부하고 공유해야 된다든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삼성전자가 또 한 번 변신을 시도한다. 네. 그런 면에서 반도체 산업의 어떤 사이클이 또 한 번 변하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삼성전자의 미국 진출 이 대목도 우리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국채금리 발작, 테슬라 해고, 이스라엘 보복, 환율 빨간불, 그리고 바이든 공짜 점심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